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단번에 끝낼 비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다시 고조되는 전쟁 공포로 인해 국제 유가는 치솟고 언론에선 지상군 투입설부터 평화협정 가능성까지 엇갈린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개전 3주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과연 이 전쟁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연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호르무즈 해역의 요충지 카르그 섬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곳을 실제로 점령할 때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과 실질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미국이 호언장담하는 전쟁 종결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는지 그 내막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왔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란 전쟁 발발 3주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란을 향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달한 이번 작전의 이름은 에픽 퓨리입니다. 트럼프는 당초 4주에서 6주 내에 상황을 종료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벌써 3주가 지났음에도 종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 정권의 통제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 또한 현저히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종전까지는 수준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폭로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은 이미 백악관의 발표대로 괴멸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쥐고 있는 진짜 무기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를 체크해보죠. 이란의 군사적 동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던 이란의 주요 해안 군사시설들이 정밀 타격되었으며 대한미사일 기지와 지하 요새, 선박 감시 레이더망까지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3주간의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작전 수행 능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도 계속 악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이 군사력에서 열세에 몰릴수록 오히려 세계 경제에 급소를 찌르는 더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다룰 호르무즈 해협과 카르그 섬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호르무즈 해협,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전체 공급량의 무려 20%가 오직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해 나갑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에너지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만 하는 셈이죠. 그런데 현재 그 생명선이 끊겼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로 브렌트유 가격은 어느덧 배럴당 112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폭등한 수치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시장이 이미 고유가 체제의 장기화 시나리오를 가격에 선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트럼프가 유가를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이란이 물러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22일에 던진 승부수가 바로 48시간 최후 통첩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라는 것이죠. 만약 거부할 시 주요 발전소를 포함한 이란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끝까지 정면으로 맞붙었을까요? 아닙니다. 트럼프의 이 강력한 압박에 이란은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2일 이란의 공식 발표를 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적대 국가와 연계된 선박만 아니면 이란 정부와의 조율하에 모든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덧붙였죠. 트럼프의 전면 개방 압박에 이란이 조건부 개방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니 이란이 굴복하는 것 같고 곧 전쟁이 끝날 거라 낙관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물러서는 척하면서도 선박 통제와 사전 조율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열세일지라도 해협의 통제권이라는 강력한 비대칭 무기를 활용해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계속 거머쥐겠다는 계산이죠.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도 중동 내 미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 전체를 타격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 무력 충돌을 넘어 에너지를 볼모로 잡은 정교한 경제 전쟁인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파악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숨겨둔 결정적인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르그 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섬이야말로 이번 전쟁에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이 작은 섬 하나를 통해 이란 원유 수출량의 무려 90%가 나가거든요. 규모는 울릉도의 3분의 1 수준인 2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좁은 부지 안에 수십 개의 원유 저장 탱크가 밀집해 있으며 해저 송유관을 통해 이란 본토의 주요 유전들이 전부 이 섬으로 집결됩니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원유를 세계 시장으로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셈이죠. 이곳이 봉쇄되면 이란은 사실상 국가 수입원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미국 퀸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카르그 섬의 수출길이 막힐 시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만의 수송로가 차단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수 있으며 미국 내 물가도 연쇄적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112달러 수준인 유가가 만약 15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우리에겐 어떤 파장이 올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가가 100달러일 때 한국 성장률은 0.3%피 하락하고 150달러에 달하면 무려 0.8%피가 증발하게 됩니다. 에너지 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이 곧 수입 원가와 기업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대란을 초래합니다. 시장이 경기 침체 속 고물가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장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이 0원을 가볍게 넘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류비 부담은 배송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물류 원가가 뛰면 마트의 모든 생필품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원재료비와 배달 라이더, 수수료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유가 쇼크 한 번에 의식주 전반에 모든 비용이 도미노처럼 터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게 되면 수입 물가는 이중으로 치솟게 됩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중동의 전쟁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섬을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점령해 버린다면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제31 해병 기동군 병력 약 0명을 중동으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강습 상륙함, USS 복수함을 포함한 상륙준비단, 삼척, 총사, 500명의 해병 정예 병력이 페르시아만으로 집결 중입니다. 해상 기동 기지가 통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단순한 위험령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카르그 섬 점령 작전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도 지상 작전 외에는 대안이 없을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을 동맹국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벤센트 재무장관 역시 인터뷰에서 섬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이 열려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전 미 중부 사령부 사령관은 아예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원유 인프라를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거나 섬을 완전히 장악해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점령이 전쟁의 종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란에게 카르그 섬은 단순한 영토 그 이상입니다. 국가 수입의 90%가 창출되는 경제의 중추입니다. 이곳이 미군 수중에 넘어가면 이란은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줄이 끊겨 군대 운영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란 정부 입장에서 공직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겁니다. 결국 단순히 부수는 게 아니라 점령을 통해 확실한 담보를 잡아야 협상의 주도권을 줄 수 있죠. 섬을 되찾고 싶다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보장하라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 카드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1988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군 함정에 단 한 발의 공격이라도 가해진다면 즉각 하르그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주장하던 관세 정책을 실현시킨 인물인 만큼 이번 섬 점령 계획 역시 결코 빈말이나 허세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점령이 이뤄지면 이란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아니면 수익원이 완전히 차단된 채 고립되어 고사하는 길뿐입니다. 하지만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는 이란의 경제 체질상 후자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한 달도 버티기 버거운 실정이니까요. 결국 미국은 해협이 전면 개방과 핵 포기,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평화 유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 것이고, 이란이 이를 수락하면 제재 완화와 섬 반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완전한 승리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이죠. 무력 충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행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빈센트 제무 장관이 향후 반세기에 걸친 이란의 핵 위협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면 2달 남짓의 고유가 사태는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르그 섬 사태 이면에는 아직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존재죠. 중국은 현재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량 중 무려 80% 이상을 수입하는 핵심 거래처입니다. 이곳을 거치는 원유의 대부분이 중국의 에너지원이 되는 셈이죠. 따라서 미국이 이 섬을 통제하면 중국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해협 봉쇄 시나리오에 대비해 홍해 연안 항구를 거점으로 하는 에너지 우회 경로를 구축 중입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하르그 섬 장악은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다목적 카드입니다.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고도로 설계된 지경학적 포석이라 할 수 있죠.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라크는 하르그 섬을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소규모 항만과 임시시설을 활용해 끈질기게 수출을 지속했죠. 즉, 시설 파괴만으로는 이란의 경제적 생명선을 완벽히 끊을 수 없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렇기에 단순 타격보다 점령이 훨씬 위협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죠. 미군이 현장을 통제해야 모든 우회로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2.4%에서 2.2%로, 골드만삭스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망을 약 0.3, 0.5%포인트씩 낮춰 잡았습니다. NH금융연구소 역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0%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에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최대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분쟁이 종식되는 시점에 시장은 그간의 하락분을 만회하며 매우 급격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장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금이 동결된 위험 회피 상태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관망세를 유지하며 현금을 보유 중이죠. 그러나 협상 타결 등으로 불확실성이 걷히는 찰나 그동안 대기하던 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수출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는 작년보다 117%가량의 성장이 기대되며 2분기 역시 96%의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AI 열풍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 메모리 공급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탓에 주가가 잠시 하락했을 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사업의 가치나 수요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4%나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죠. 이는 지난 해 기록한 22%의 2배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단가 상승이 이끄는 반도체 수출 증대만으로도 국내 실질 GDP 성장률을 약 1.6%픽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는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수로 시장이 위축된 상태지만 전쟁이라는 소음이 걷히면
수면 아래에서 강력하게 진행되던 구조적 성장세가 주가에 고스란히 투영될 것입니다. 과거의 전례를 살펴볼까요? 1990년 당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 때입니다.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하며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코스피 역시 폭락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종전 직후의 상황은 반전이었습니다. 시장은 불과 6개월 만에 전쟁 이전의 주가를 모두 회복했으니까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역시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개전 초기 나스닥이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전쟁이 끝난 뒤 1년 동안 미국 SP500 지수는 무려 3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매도한 이들만 손해를 본 셈이죠.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가 더 희망적일 수 있어요. 2003년에는 IT 버블이 붕괴된 직후라 시장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AI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건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반도체 수요는 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견고합니다. 오히려 전쟁에 대한 공포로 억눌려 있던 글로벌 AI 투자가 일시에 분출되며 주가는 더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반복이라는 법칙은 이번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이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그 섬 점령,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미군이 섬을 장악하고 이란이 협상에 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는 상황이죠. 이 시점이 되면 유가는 급락하며 브렌트유 기준 80달러대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코스피 역시 전쟁 리스크 해소와 함께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국내 경제 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가장 고대하는 시나리오죠. 두 번째는 전쟁의 장기화입니다. 지상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해집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거나 심지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죠. 이 경우 시장의 변동성은 극심해질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5주에서 6주 이상 지속될 때 카타르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의 GDP는 최대 14%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에 준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AI 수요라는 강력한 뒷배 덕분에 구조적 수혜주라는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 타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이란 측에서 대화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백악관 역시 이란의 협상 의지를 확인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2026년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유가만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그 자금은 자연스레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빠르게 정상화되는 길이죠. 그렇다면 투자자가 주시해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우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이는 긴장 완화의 신호탄입니다.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수의 증가 여부입니다. 항로 정상화를 의미하니까요. 셋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죠. 잠재적 리스크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란이 카타르의 LNG 시설이나 사우디의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200달러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카타르의 LNG 공급을 과거에도 주요 시설을 타격한 전례가 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아무런 실효성 없이 흐지부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경고가 빈말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이란은 더 완강히 버틸 테니까요. 세 번째는 레바논과 이라크까지 불길이 번지는 확전 양상입니다. 이미 레바논 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태인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중동 전체가 거대한 전쟁터가 되는 셈이죠. 요약하자면 오늘 핵심은 카르그 섬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의 핵심 보루입니다. 미국이 여길 장악한다는 건 이란의 자금줄을 완벽히 차단하는 걸 의미해요. 트럼프가 전쟁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죠. 파괴가 아닌 점령을 통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당장은 유가 폭등과 환율 변동으로
시장 불안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포 전국이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주춤했던 반도체 기반의 수출 동력이 다시 풀가동될 겁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54%나 늘었고 AI 관련 수요 또한 여전히 강력합니다. 전쟁은 결국 멈추겠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끄는 성장 엔진은 계속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투매하는 게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가로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나 경제 소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리포트를 정밀 분석하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만 엄선해서 매일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성투해서 부자 됩시다. 예,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물동량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특정 국가의 선박들만이 아무런 제지 없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오직 위안화로 대금을 치른 원유 선박만 허용한다는 것이죠. 달러로 구매한 기름은 결코 이곳을 지날 수 없습니다. 이란이 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금부터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전 세계 석유 시장의 거래는 예외 없이 달러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철칙이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모든 국가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고, 이는 미국을 유일무이한 패권 국가로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금 그 견고한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군함과 기뢰를 동원해 무력 시위까지 벌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 상황에서 가장 미소를 지어야 할 국가는 중국입니다. 타국의 선박들이 발이 묶인 와중에 중국 배들만이 원유를 가득 싣고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명백한 승자로 보이지만 현재 중국 내부의 기류는 심상치 않습니다. 승리의 기쁨 대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제시한 위안화 통행권을 받아든 대가로 중국이 마주하게 될 후폭풍.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중국이 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의 시작은 2016년 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동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경고 차원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와 순항 미사일, 전투기 편대가 이란 본토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특히 공습 첫날, 이란의 실권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국가사령탑이 소멸된 것입니다. 현대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었죠. 이에 분노한 혁명 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흘 뒤 그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며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시키겠다고 말이죠. 이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수역에서 최소 16척의 배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인명피해까지 속출했습니다. 바다 곳곳에는 수많은 기뢰가 매설되었습니다. 하루 수백 척이 오가던 세계 최대의 원유 동맥이 불과 며칠 만에 지옥의 해역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바다 한가운데 우리 국적의 선박 한 척과 186명의 선원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전진하면 미사일이, 우회하면 기뢰가 기다립니다. 엔진을 가동해 열기나 소음이 발생하는 즉시 적의 표적이 되고 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바다 위에 멈춰 선 채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작업 또한 난항입니다. 군함을 파견하는 행위 자체가 자칫 군사적 도발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86명 선원들의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사귀환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신조차 두절된 그 암담한 바다 위에서 말이죠. 고립된 선박 내부의 상황은 가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란 측의 강력한 전파 방해로 인해 모든 GPS 장비가 마비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배의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아득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선원들은 현재 밧줄 끝에 줄을 매달아 수심을 확인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선박이 수백 년 전의 원시적인 방식으로 항로를 짐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존의 위협은 식수 부족입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담수화 장치를 쓰려면 엔진 가동이 필수적인데 이때 발생하는 열과 진동이 그대로 미사일 유도 장치에 포착됩니다. 물을 만들자니 격침의 위험이 있고 가만히 있자니
갈증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진퇴양난이죠. 남은 식수를 한 방울씩 아껴가며 침묵 속에 견디는 것이 현재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여파는 해상을 넘어 육지로도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65달러에서 단 18일 만에 103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무려 40%에 달하는 폭등세입니다. 국내 주유소 가격으로 따지면 리터당 200원 넘게 오른 셈인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극에 달했습니다. 출퇴근 비용만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추가로 들게 되었지만 소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영업자나 배달 종사자, 화물차, 운전기사부터 농업 현장에 농민들까지 모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가격 상한제가 전격 시행되었고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 차량 오부제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치솟는 유류비를 감당 못해 노선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물류 대란으로 인해 공장의 원자재 공급까지 끊겼습니다. 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 경제망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모든 선박이 멈춰선 이곳을 마치 전용로처럼 유유자적하게 통과하는 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선박 꼭대기에 중국의 상징인 오성홍기가 선명하게 휘날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열흘째인 3월 12일 새벽, 중국 소속의 3만 3천 톤급 운반선 한 척이 어둠을 뚫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되었습니다. 같은 날, 중국 기업 소유의 벌크선 3척 또한 아무런 방해 없이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기구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현재 실태를 들여다보면 사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매일 50여 척에 달하던 일반 유조선들의 통행량이 어느덧 제로 수준까지 급감한 것이죠. 중국 국적이 아닌 선박들의 항로가 완전히 차단된 셈입니다. 오로지 중국 배들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업계에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향한 인간의 본능은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만큼 처절합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이 선택한 고육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배를 중국 선박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국적마저 갈아치운 겁니다. 아이언 메이든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배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기 직전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상의 소유주, 명의를 황급히 중국인 선주로 변경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국적 세탁을 감행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정황을 포착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위조된 신분 덕분에 이 배가 기뢰와 미사일의 감시망을 뚫고 기적적으로 해협을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죠.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불법 여부를 따질 겨를조차 없었던 겁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최소 10척 이상의 선박이 이와 같은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배는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이 무슬림 선박임을 알리는 표시까지 내걸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벌어지는 전례 없는 대규모 위장극이자 사기극이지만 누구도 이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란이 중국에만 유독 길을 열어준 것은 철저히 계산된 정략적 거래였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 경로를 추적해본 결과 무려 170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물량이 오직 중국 한 곳으로만 향했습니다. 다른 국가에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막대한 거래 과정에서 달러는 단 1센트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안화로만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단순한 무역의 흐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란이 국제사회를 향해 물리적인 힘으로 새로운 룰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로 결제하면 길을 막고 위안화를 쓰면 열어주겠다는 것인데 이 선언이 내포한 의미는 상당합니다. 지난 52년 동안 전 세계가 신봉해온 달러 중심의 에너지 경제 질서를 군함과 기뢰라는 무력을 앞세워 정면으로 깨부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는 존재했습니다. 다른 통화로 원유를 거래하겠다며 호기롭게 나섰던 국가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말뿐이었습니다. 반면 이란은 다릅니다. 단순한 엄포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고 있으니까요. 이란의 이번 도발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이해하려면 52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4년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유 가격이 4배나 폭등했던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기름값이 4배가 된 세상에서 벌어질 일은 자명합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물가는 통제불능이 되었으며 선진국 경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그는 즉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역사적인 미략을 맺기에 이릅니다. 사우디가 원유 수출 대금을 오직 달러로만 받기로 하는 대신 미국은 사우디 왕실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최신 병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가 현대 경제의 근간이 되었죠. 사우디가 달러 결제만을 고집하자 석유가 필요한 모든 국가는 무엇보다 먼저 달러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산업을 유지하려면 원유가 필수고 그 원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했기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금고에는 달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일개 국가의 화폐를 넘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기축통화로 군림하게 된 핵심 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견고한 시스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사우디를 넘어 전 세계 원유 시장의 철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 50년 된 철옹성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아성에 도전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죠. 2000년 후세인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라크 원유값은 달러 대신 유로화로 받겠다고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 요동쳤지만 그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했고 이라크 정권은 흔적도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후세인 역시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미국이 전 세계에 본보기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란은 이 잔혹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같은 금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접근 방식은 후세인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후세인은 그저 말뿐인 선언에 그쳤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CN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에게 위안화 결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함이 앞길을 막아서고 미사일이 조준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위안화 거래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를 불허하겠다는 압박입니다. 이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이러한 위안화 결제 조건을 해협 통행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순간 52년간 유지된 페트로달러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미국이 무력으로 길을 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풀릴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실제로 이를 단행했습니다. 전 세계 우방국들을 향해 공식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군함을 출동시켜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개방하자는 제안이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 우리와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영국 총리 또한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토의 공식적인 임무가 아니며 대규모 전쟁에 휘말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룩셈부르크 외교장관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나토 일원 중 피습당한 국가가 없으므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노했습니다. 나토는 일방적인 관계라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보호해줬음에도 정작 중요할 때 손을 뺀다고 비판했죠. 뒤끝을 남기겠다는 경고를 날렸음에도 공식적인 파병을 약속한 국가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상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바닷길은 차단된 상태로 방치될 것이며 전쟁의 끝은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국이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분석해 봐야 합니다. 위성 자료와 해운 통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중국에 수출한 원유 최소 170만 배럴이 모두 위안화로 거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칠에만 보면 단연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타국의 통로가 차단된 와중에 중국만 유일하게 기름을 들여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부 기류는 전혀 딴판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안한 위안화 결제권이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배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첫 번째 난관은 미국과의 정면 승부입니다. 이란산 기름을 위안화로 들여오는 즉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당할 수 있으며 관세 보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생명줄이 끊기는 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두 번째 고민거리는 물량의 부족입니다. 중국이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는 약 100만 배럴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18일 동안 특혜를 주며 보낸 물량은 170만 배럴에 그칩니다. 산술적으로 겨우 하루치 소비량에 불과하죠. 18일의 특혜가 고작 하루치인 셈입니다. 게다가 중국 원유 수입의 주축인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산 물량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꽁꽁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란산 원유 몇 차례로는 중국의 거대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협적인 것은 세 번째 난제입니다. 이는 중국의 국가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데 바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자로 낙인 찍히는 일입니다. 중국이 이란의 위안화 결제에 제한을 수락하고 혜택을 누리는 찰나 전 세계는 중국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반세기 동안 이어진 페트로달러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배후 세력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단순한 통상 갈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전면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세계 각국 은행이 자금을 주고받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면 중국의 기업들은 해외와의 모든 상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수출입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차단되기에 국가 경제에 대들보가 꺾이는 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가 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입은 막심한 타격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통행권을 행사하면 미국의 금융 패권과 정면 대결해야 하고 거부하면 당장 국가 원유 수입량의 절반이 날아가 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중국 지도부가 겁에 질려 결단을 유보하는 이 시간에도 상황은 중국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손실은 발생 중이니까요.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는 에너지 공급입니다. 중국은 하루 평균 500만 배럴을 해상으로 수입했으나 이제는 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정부 비축분인 9억 5천만 배럴의 전략유가 있긴 하지만 얼핏 보기에 많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100만 배럴을 소모하기에 석 달도 못 견디는 양입니다. 시한부 연료통인 셈입니다. 러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의 송유관을 통해 수혈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송유관의 수송 능력은 해상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머지않아 산업 전반이 마비되고 물류가 마비되는 국가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이어지는 타격은 물가 상승과 환율 폭등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3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운송비와 난방비,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치솟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경제가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실로 처참합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치솟는 경제학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친 것이죠. 여기에 미국의 금융제재라는 공포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전 세계의 자본이 위안화를 외면하며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서둘러 중국의 주식과 채권을 정리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던 위안화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가치 폭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세 번째 암제는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헝다와 비구위안의 연쇄 부도로 400조 원 규모의 시장 신뢰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겨우 산소호흡기만 달고 버티던 시장에 유가 급등이라는 치명적인 악재가 추가로 터진 셈입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 철근과 시멘트 등 자재비도 동반 상승합니다. 건설 현장의 원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죠. 원가 상승은 금리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집을 사려던 이들조차 구매 의사를 접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거대한 빙벽에 갇히는 꼴입니다. 네 번째 타격은 수치로 환산 불가능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바로 중국산 무기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영공 방어를 위해 배치된 중국산 방공망은 미사일 요격률 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단 한 발도 저지하지 못한 셈이죠. 그간 중국은 서방 무기 대비 절반 가격이라는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워 왔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가치를 믿고 대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전에서 효용성이 전혀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수조 원대의 수출 계약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 부동산,
그리고 방산까지 사방에서 터진 악재를 수습하기에 중국 지도부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타격은 가중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이란의 안보 핵심인 라리자니가 폭사한 이후 권력을 잡은 무주타바는 강경 일변도입니다. 그는 모든 평화 협상을 거부한 채 적의 완전한 멸망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어 장치가 풀린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같겠지만 석유 가격 제한이나 차량 오부제는 당장 우리네 지갑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달러 패권의 미국, 이를 무너뜨리려는 이란, 그 틈에서 독배를 마신 중국, 이 삼각편대가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홀로 침몰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위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함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제정세는 통찰력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와 국제사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조사해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